안녕하세요. 최영만입니다. 지난 수면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을 진짜 많이 읽어봤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 딱 하나로 모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선생님. 분석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냐? 이거 정리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제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한때 불면증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잠 못 잤을 때의 스트레스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그동안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인데요.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는 역할이었지 그 당사자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내분비내과 전문이잖아요. 혈당, 호르몬, 대사 문제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봅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요. 새벽에 꼭 깨요. 이런 말씀 하시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건 생활 습관 문제다. 아, 스트레스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근데요, 정작 제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불면증을 겪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요즘 좀 피곤하네. 이 정도였어요. 잠들기까지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고 새벽에 한 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다가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고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버텼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불면증 겪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잠을 못 잔다는 사실 자체보다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 보고 몸도 피곤하고 운동도 나름 하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막상 밤에 누우면 눈은 감기는데 잠이 안 오대요.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더 또렷해졌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멜라토닌도 먹어보고 마그네슘도 먹어보고 소금물도 먹어봤죠.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죠. 진료는 해야 하고 집중은 안 되고 괜히 예민해지고 몸이 피곤하니까 운동도 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날 밝을 때까지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이건 진짜 큰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깨는지, 어떤 날은 괜찮은지 하나하나 적어봤어요. 그래도 딱 떨어지는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아는 동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잠을 방법으로 보지 마세요. 이 말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럼 뭘로 봐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타입으로 봐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면이라는 걸 멜라토닌 하나, 수면위생 몇 가지, 생활습관 문제 이 정도로만 봤거든요. 근데 수면의학 쪽에서는 아예 접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이유를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왜 잠들기 힘든가? 아니면 왜 자다가 깨는가? 그리고 몸에서 어떤 신호가 그걸 만들고 있는가? 그걸 제 몸에 적용해 보니까 그제서야 퍼즐이 맞기 시작했어요. 제 경우는 혈당 문제와 신경 긴장이 같이 엮여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걸 다 해봐도 안 됐던 겁니다. 소금물은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별로였고 마그네슘은 몸은 풀리는데 새벽 각성은 그대로였고 멜라토닌은 잠들 때만 도움이 되고 깨는 건 막아주질 못했어요. 이게 전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게 되니까 그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겪은 불면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결론은 잠 못 자는 이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다 다르다고요. 오늘은 딱 4가지 타입만 말씀드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릴 4가지 타입이 모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따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각 타입별 증상 같은 것들을 들어보시고 제가 맞춤별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강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부탁 하나, 잠 때문에 힘들어서 이 영상까지 오신 분이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에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은 거 알겠는데 나이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꼭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별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타입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 말부터 꼭 드릴게요. 다 해당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3개 해당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잠 문제는 여러 개를 동시에 고치려고 하면 거의 다 실패합니다. 저도 그랬고 환자분들도 대부분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타입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타입입니다. 이게 의외로 정말 많고요. 댓글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타입입니다.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깊게 안 쉬어지는 느낌.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차가워서 이불 속에서 계속 뒤척이시는 분들. 잠은 자고 싶은데 몸이 가만히 있질 못한다. 이런 느낌 딱 아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몸 쪽 문제입니다. 이 타입의 핵심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몸속에서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고 심장이 박동하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필요한 미네랄 균형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몸은 가만히 쉬어야 하는데 계속 깨어 있어야 하나 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머리는 자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타입이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땀 조절, 신장 기능, 호르몬 균형이 같이 변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요. 하루 종일 활동하고 물도 많이 마셨고 땀도 나고 소변도 보고 나면 밤이 되면서 몸속 전해질 농도가 슬슬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상태로 누우면 몸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을 때 심장이 괜히 빨라지고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이 타입에서 제일 중요한 해결 포인트는 뭘까요? 전해질 불균형이니까 이걸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소금물. 요즘 소금물 먹으라는 영상 많이 보셨죠?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이 은근 많아요. 이 얘기하면 바로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그래도 밥 짜게 먹는데요.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지 않나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말하는 이 소금물은요. 이건 평소 밥 먹을 때 나트륨 섭취 얘기랑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밥 먹으면서 먹는 소금은 대부분 나트륨만 많은 형태고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소금물은 짜게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셔봤을 때 이게 소금물인가? 이 정도로 양도 정말 적어서 염분 섭취라기보다는 몸에 필요한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나트륨은 충분한데 수분이 많아지거나 칼륨, 마그네슘이랑 비율이 깨진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럴 때 몸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밤에 누우면 이 신호가 더 크게 느껴지고요. 소금물 드시는 방법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1컵 정도, 약 200ml에다가 천일염이나 암염 미네랄 소금을 아주 소량
집게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0.3g 정도? 많아도 0.5g이 합니다. 컵에 넣고 잘 저어서 잠자기 60분에서 90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벌컥벌컥 아니에요. 짠맛은 거의 안 느껴져야 해요. 소금물 맞나 싶을 정도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갈게요. 이 방법은 수면제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바로 졸리길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맞는 분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시고 나서 심장 두근거림이 줄고 숨이 깊어지는 느낌, 몸이 이불 안에서 덜 불안해지는 느낌. 이게 느껴지면 이 타입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마셨는데 속이 불편하다, 몸이 더 답답하다, 이러면 이 타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전해질 불균형이 맞다면 소금물 드시고 당일에서 3일 안으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잔변화는 보통 이틀에서 일주일 사이에 옵니다. 3, 4일 동안 소금물 먹어도 변화가 없다면 전해질 불균형 타입 아닌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염분 제한을 의사에게 직접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타입은요, 잠드는 건 비교적 괜찮은데 꼭 자다가 깨는 분들입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새벽 2시, 3시, 4시쯤 비슷한 시간에 눈이 번쩍 떠져요. 눈을 뜨는 순간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합니다. 잠이 안 온다는 느낌보다는 깼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진 느낌, 몸이 덥거나 식은땀이 나는 느낌, 어떤 분들은 화장실 때문에 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화장실이 급해서 깬 게 아니라 깨고 나니까 화장실이 생각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타입의 핵심은 잠이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에요. 사람 몸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혈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문제는 너무 빠르게 떨어질 때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위험한데?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몸이 스스로를 깨웁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을 확 올려서요. 그 결과가 새벽 각성입니다. 자, 그럼 이 타입은 혈당이 문제면 혈당이 밤새 안정되게 바꾸면 되겠죠?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을 끝내세요.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 단 음식, 밀가루 위주 식사를 피하는 겁니다. 밥, 빵, 국수, 과자 이런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먹는 게 문제입니다. 저녁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야 혈당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 후에 무의식적으로 먹는 간식, 과일 한 조각, 빵 한 입, 견과 한 줌 이런 것들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혈당형인 분들한테는 딱 문제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 타입의 목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공복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밤마다 뭘 먹는 것도 안 돼요. 대신에 이 타입도 체감은 빠른 편이에요. 저녁 식사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게 쉬워집니다.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면 덜 깨네? 이 느낌이 옵니다. 일주일 정도만 저녁 구조를 바꿔보세요. 그 사이에 새벽 각성 패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바로 세 번째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이 타입은요. 잠이 안 온다기보다는 몸이 잠을 못 들게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누우면 몸이 좀처럼 안 풀려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허리는 뻐근하고 특히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꼭 누우면 다리를 움직이고 싶고 자세를 바꾸고 싶고 한 번씩 움찔하면서 깹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타입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머리는 자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몸 자체가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이 타입의 핵심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의 흥분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뇌가 아무리 이제 자자 신호를 보내도 몸이 아직 준비 안 됐어 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 타입이 요즘 특히 많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낮 동안 쌓인 긴장이 밤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셋째, 신경계가 예전처럼 딱 꺼지질 않습니다. 낮에 긴장한 몸이 밤에도 계속 미세하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 이러면 잠이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타입 분들은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과하게 한다거나 마사지 기계를 세게 쓴다거나 막 이런 행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지금 또 뭐 하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 타입의 해결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마그네슘.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먹으면 기절하듯 8시간을 숙면한다.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참고로 마그네슘은 잠 재우는 게 아니에요. 신경과 근육의 흥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을 먹고 바로 졸릴 거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마그네슘은 어떤 걸 드시느냐? 약국에서는 거의 산화 마그네슘만 팔거든요. 이거 말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이거를 사세요. 이게 흡수가 잘 됩니다. 자기 직전에 먹는 게 아니라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100에서 200mg 이 정도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이런 반응이 와야 해요. 몸이 덜 뻣뻣해진다. 누웠을 때 다리가 덜 불안하다. 자세를 덜 바꾸게 된다. 움찔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 이게 느껴지면 이 타입이 맞습니다. 성공 신호는 잠이 아니라 누웠을 때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타입 분들은 하루 종일 자기 몸에 힘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깨에 힘 들어가 있고 턱에도 힘.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하루 이틀은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보통 체감은 이렇게 옵니다. 첫날 몸이 좀 덜 불편하다. 둘째 날 누웠을 때 다리가 덜 신경 쓰인다. 셋째 날 어느 순간 아, 내가 언제 잠들었지? 이 느낌이 옵니다. 이게 이 타입의 정상적인 변화예요. 3, 4일 했는데도 변화 없으면 이 타입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주의사항은 역시 드시는 약 있다면 꼭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타입 말씀드릴게요. 이 타입은 앞에 세 가지랑 조금 다릅니다. 아예 졸린 느낌이 잘 안 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죠? 눈은 감기는데 졸린 건 아닌 느낌이에요. 누워 있긴 한데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타입 분들 한번 잠들면 새벽에 잘 안 깹니다. 문제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타입의 핵심은 잠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 다들 들어보셨죠? 멜라토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 하나부터 풀고 갈게요. 멜라토닌은 잠을 강제로 재우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안내 방송 같은 역할이에요. 방송이 안 나오면 몸은 언제 자야 할지 헷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안내 방송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이 타입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졸리지 않는데 일단 누워요. 왜냐하면 그래도 누워 있어야지. 누워 있다 보면 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멜라토닌을 더 방해합니다. 몸은 아직 자라는 신호를 못 받았는데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뇌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닌데 그 순간부터 각성 모드가 딱 켜집니다. 이 타입에서 해결 포인트는 딱 하나.
멜라토닌을 나오게 만드는 조건을 맞추는 것,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타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특히 빛과 시간, 먼저 해야 할 것, 졸리지 않으면 침대에 눕지 마세요. 졸림이 온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 졸림을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제대로 못 보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밝은 빛을 보는 것, 그리고 활동을 하세요. 사람 몸이 에너지를 써야 저녁에 피곤하죠. 밥 먹고 계속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요. 아침이든 낮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시고 운동이든 뭐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조명을 조금 낮춥니다. 이런 분들 집에 밝고 하얀 형광등 이런 거 저녁에 켜지 말고 간접등이나 조명으로 은은하게 켜세요. 없으면 사서라도 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강한 화면은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이걸 며칠만 해도 졸림이 오는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멜라토닌 하면 보충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매일 먹는 수면제처럼 쓰면 안 됩니다. 멜라토닌 드시고 잘 잤다고, 아, 이게 잠을 재워주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신호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네 하면서 내 몸에서 만들어야 할 멜라토닌 분비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시중 제품 보면 고용량 많거든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거나 아침에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이미 잠을 못 자서 밤낮이 뒤바뀌어 있거나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졌거나 여행이나 일정 변화로 잠시간이 밀려 있을 때, 이럴 때 단기간 사용은 괜찮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걸 하시면 충분히 보충제 없이도 졸리게 될 거예요. 자, 총 4가지 타입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타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2개쯤 섞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도 2개 섞여 썼으니까요. 몸이 불안한 타입이면 몸부터 안정시키고, 자꾸 깨는 타입이면 깨는 원인부터 정리하고, 몸이 안 풀리는 타입이면 몸부터 풀고, 졸림이 안 오는 타입이면 신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꼭 드리고 싶어요. 잠을 못 자는 기간이 길수록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약한가? 오늘 보신 것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어긋났을 뿐입니다. 신호를 잘못 해석했으니까 해결도 엉뚱한 데서 찾았던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타입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면 증상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타입인지 답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잠 못 자는 지인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최영만이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